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시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 경계감이 풀리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일단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약보합권 3,17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내림세로 79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또 한 번 팔아내고 있습니다. 1,38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반면 기관은 94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1,32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팝니다. 393억 원 팔아내고 있고 반면 외국인이 77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439억 원 사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거래가 확인하시죠.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이 반등합니다. 삼성전자가 0.4% 오름세로 7만 300원, SK하이닉스가 0.37% 오름세로 26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권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만 약세입니다. 0.65% 내림세로 거래가 38만 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오름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조정받습니다. 2.48% 내리면서 86만 6천 원. 반면 현대차는 0.46% 강세, 거래가는 21만 7천 원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1.79% 약세로 46만 7,500원. 기아가 1.37% 오름세로 10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보합권입니다. 오늘 조선, 방산, 원전 대표주들 모두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이쪽에서는 지금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반등합니다. 우선 시총 1위 알테오제는 1.7% 약세, 거래가 43만 2천 원이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23% 오름세로 13만 1,600원, 에코프로가 0.53% 강세 보여주며 거래가 5만 6,400원입니다. 펩트론이 약세 이어집니다. 3% 내림세로 거래가 31만 3,500원이고요. 반면 파마리서치 1.35% 반등하면서 거래가 67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합니다. 리가켄바이오가 1.26% 약세로 거래가 14만 9,100원이고요. HLB가 0.8% 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0.75% 하락하며 26만 4천 원대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ABL 바이오도 2.68% 조정받습니다. 거래가 8만 7,3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까지 0.28% 약세, 18만 500원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중국 당국이 해외 드라마 할당량에 대한 제한 완화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광전 총국이 드라마 콘텐츠 제작과 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는데요. 아직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아센디어가 오늘 시세 분출합니다. 27% 급등하며 거래가 3,890원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8.39% 상승세로 거래가는 49,100원, 사마 네트워크스까지 4%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3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덩달아서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오늘 ENM이 15.2% 급등합니다. 거래가 1,670원이고요. SY스틸텍이 5.6% 강세로 5,810원대, TYM이 10.6% 상승하며 거래가 6,2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환율 1,388원 50전에 출발을 했고요. 9시 31분 기준으로는 1,389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소폭 내리면서 1,388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다행히 일단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177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79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 잭슨홀 미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섹터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장 지수의 방향을 잡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저희가 잠깐 브리핑 듣는 사이에도 방향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으로 코스피가 또 올라선 것 같은데 일단 장 초반 분위기 지금 또 떨어졌군요. 이렇다니까요? 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장 시작한 지 1시간여 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 일단은 최근에는 대체거래소에서의 전반적인 상황, 8시부터 9시 상황은 플러스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일단은 플러스권, 전일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좀 메우고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하락 출발을 했고요. 이제 장 초반 시작하고 한 9시 반 정도까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한 30분여까지는 하락폭이 조금 더 세져서 오늘도 사실 우리 시장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바로 이제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는 이제 강보합권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뭐 시장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 흘러나왔고요. 그와 동시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선물 쪽에서 매도폭을 좀 줄여가면서 선물 쪽에서 일단 먼저 올라오면서 현물 시장에서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대외적인 변수, 대내적인 변수들이 있는데 네. 이게 동반부진이 아니란 말이죠. 뭐 아시아 증시만 비교를 해도 일본, 맞습니다. 중국은 계속 최고치 경신. 네. 근데 지금 코스피만 나홀로 좀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부진하다고 할까요? 네, 어찌 보면 이제 8월 등락률만 보게 되면은 8월에 코스피는 2%대 정도 하락한 반면에 니케이 지수는 6%대 상승, 그리고 중국 네. 지수도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스피 쪽만 지금 8월 들어 지지부진하냐라고도 보시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6월에서 7월에 코스피 상승률은 어찌 보면은 글로벌 증시 중에서 가장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잠시 좀 숨고르기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내적인 이슈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이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의 증시를 지금 좀 누르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대내적인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세제 개편 이슈가 네. 아직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따른 기대감 혹은 실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네. 일종의 매매 공방 같은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일단은 한 차례 8월 초에 급락 이후 지수는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는 회복했습니다만 네.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운 상태로 지수는 횡보 국면에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 내에서 코스피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의 섹터별로의 움직임이 사실은 좀 종목별 수익률이 크게 좋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일단 약간의 움직임뿐이고 사실 최근에 8월 들어서는 시장이 상당히 좀 저조한 거래 대금을 보이면서 시장은 다소 좀 위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 달 사이로 분위기가 바뀌니까 좀 헷갈리긴 합니다. 6, 7월만 돼도 증권사들이 네. 너나 할 것 없이 연말 코스피 전망 뭐 3,400, 3,500, 4,000포인트도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네.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한 달 사이에 사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이거를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운이 아예 빠져버린 것인지 하반기 상승 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6월에서 7월에 우리 시장의 상승분이 사실 좀 다소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세제 개편안 증시 친화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됐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지금 세제 개편안 우리가 뭐 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간의 어떤 좀 반대되는 성격의 이런 그 정책들이 다소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재차 유입은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간 못 갔었던 섹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와줘야 되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방산 원천 쪽은 네. 다소 지금 상당히 좀 주춤한 상태죠.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간의 밸런스가 좀 맞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빠지는 쪽보다 오른 쪽이 좀 더 강하게 가져야지만
있어야지만이 지수는 추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섹터별로의 공방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다소 시장은 관망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유가증권시장에서 팔았고 네. 개인과 기관, 특히 이제 개인이 거의 다 이 물량을 받았단 네. 말이죠. 근데 이제 걱정은 꼭 떨어지는 장에서 개인들이 매수 우위를 네.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네. 이 전략이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추세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수가 오르는 날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고 네. 지수가 빠지는 날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아무래도 좀 빠질 때 낙폭이 좀 강한 날 개인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8월 들어서는 수급이 지금 좀 균일한 모습을 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외국인들, 기관들도 또 다소 시장에서 좀 헷갈리는 수급 형태를 보여주면서 일관된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 그 안에서 계속 좀 제한된 거래대금 내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다 보니 뭐 사실 최근 이렇다 할 어떤 상승을 가져간 업종도 사실 좀 없고요. 네. 네, 그죠.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지금 과대 낙폭 종목들 쪽으로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섹터가 더 세게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난이도가 좀 높은 지금 8월을 좀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종목단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덩치가 큰 이제 반도체 섹터는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이슈가 또 불거진 게 또 얘기했어요. 네. 이번 주에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숫자도 좀 늘었어요. 관세율이 네. 최고 300%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세 부과 대상이 우리는 이제 최애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에도 공장도 짓고 하니까 그런 관세를 다 적용받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는 꽤 크게 조정폭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게 그럼 단기 조정인 건지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고 반도체주를 팔아야 될 건지. 일단 반도체주에서도 좀 엇갈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선에서의 회복 이후 주가는 다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조정 이후 사실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고점 30만 원대에 대한 다시 한번 접근이 다소 좀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최애국 대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크게 리스크는 좀 없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어제도 이제 철강 관련된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네, 파생 제품이 407개 품목으로 확대가 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됐다라는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만약에 그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짓는 듯 하지만 거기서 또 추가적인 또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조금씩은 말이 바뀌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점은 우리가 또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하지만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또 다음 주부터 또 정상회담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관망 심리가 좀 있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형주들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있지만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양 파운드리 공장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수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까지 연결돼 있는 거는 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는 어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고 네. 일단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확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았고 그 전에도 한번 강세였다가 또 한번 실적 전으로 해서 또 조정받았고 뭐 이제 이런 양상인
네. 이란 말이죠. 이것도 정상회담까지 비슷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아무래도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조선 이야기 그리고 조선과 뭐 반도체 이야기 정도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등락은 좀 보여주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조선업종 쪽에서는 마스카 프로젝트 그에 따른 또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낙수 효과 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 원전. 예. 그러니까 짚어본다면 방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네. 협상이 일단 난항을 겪고 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원전은 또 어제 뉴스가 네. 나왔죠. 한수원과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의 3자 계약의 내용이 나왔는데 꽤 많은 기술 로열티와 함께 50년 동안 네. 이 로열티를 줘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한국전력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규장 마감하고 대체거래소에서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뭐 한전기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또 이면 계약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단기적인 충격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여 넘게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횡보 국면에 있었는데 오늘 일단 좀 한 차례 급락이 좀 나오면서 좀 주가의 흐름 자체가 살짝 좀 훼손된 모습,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어제장에서는 태양광주가 좀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이게 보통 신재생 에너지들은 정책적 수혜가 있고 맞습니다.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있고 네. 이재명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은 사실 보조금을 삭감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삭감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맞습니다. 오르는 면이 있는 거고 네. 참 받아들이기 나름이군요.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했던 모습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뭐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이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진행됐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세액공제 지침 관련된 부분에서 네. 투자 요건을 상당히 좀 완화시켰고 거기에다가 뭐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주기로 하는 조금 친화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좀 바뀌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다라는 안도감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퍼스솔라가 어제장에서도 9% 넘게 급등을 했고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일제히 다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태양광 업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오시아이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 어제부터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이제 좀 오시아이 홀딩스라든지 한국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 네.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국내 매출 부분이 높은 기업들도 이런 글로벌적인 섹터의 흐름과 함께 국내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지속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좀 빠졌었던 부분에서 다시 좀 재차 반등하는 모습, 정책적인 플로어에 맞춰서 조금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사업 비중이 높은 한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차단, 부품도 중국 거 안 쓰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나왔고 이런 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공급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임에 따라서 뭐 최근에는 관련된 부분에서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네. 뭐 다른 쪽에서는 또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원자재 시장 쪽에서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특화된 부분이요. 또 주택용 쪽이거든요. 주택용 태양광 쪽인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완화책에서도 소규모 주택용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기준을 좀 유지한다라는 부분에서 하나솔루션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장으로 가보죠.
미장도 계속 혼조세입니다.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게 방향성을 정하기가 힘든 맞습니다. 시기인 것 같고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 네. 기다리고 있죠. 되게 긴장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물가 지표들 CPI와 PPI가 명확하게 대비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미국. 지금 미국 시장이 어찌 보면은 다른 아시아권 시장보다 우리 시장과 가장 좀 비슷한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네. 8월 들어서는 지수 자체도 미국 지수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된 모습으로 상당히 조용한 어제도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됐고 기술주들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 지표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지난주 CPI 지수를 발표됐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다가 오히려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조금 좀 덜할 수 있고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4%, 95%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9월 금리 인하 0.25% 금리 인하 가능성 80% 정도로 지금 내려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빅컷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다소 좀 낮아진 기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시장은 다소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 다음이 더 전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지수가 지금 상승 탄력을 살짝 좀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만약에 이 어떤 그 이벤트 해소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상당히 지금 좀 긴장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시장이 가장 민감한 건 금리의 방향에 네. 대한 예측이겠죠. 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미장도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주도주 자체가 바뀌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지금 M7 중심에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중심이 중심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지금 너무 소외받았으니까 그렇죠. 조금 주목을 받는 이런 시기도 올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가 9월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의 좀 기정사실화됐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 폭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0.25% 금리를 해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수준이었는데 네. 기대감이 커진 상태. 0.5% B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만약에 그 부분이 다시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망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M7이라든지 미국도 대형주 중심의 시장에서 그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에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부분, 미국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여기서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단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금리에 대한 또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금리 속도 그리고 금리 인하의 폭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주 단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부분이 맞다. 지금 대형주가 좀 쉬고 있다고 해서 대형주가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 부분보다 중소형주가 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도 그렇지만 우리도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시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걸면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코스닥도 그러면 주목을 받을 수 있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억지 연결인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 우리나라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쪽으로. 그러면 금리 인하에 관련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제가 경우는 연결시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금리에 대한 부분과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또 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들 특히나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고요. 2차 전지 섹터는 6월, 7월, 한 7월에서 8월 이어지는 기간 동안 또 단기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온 또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신차 구입 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구매로의 전환 있을 때 이제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그 부분이 어떤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면서 뭐 코스닥 중심의 시장, 코스피 중심의 시장보다는 지금은 일단 시장 분위기는 개별 종목이라든지 단기적인 섹터의 흐름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맥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들썩이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올해 안으로 20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전망 자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 투톱의 인사도 확정되면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가상자산 시장 관련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 나오셨고요.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은철 소장, 또 한성대 사회과학부 조재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부터 짚어보죠. 지난주였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12만 4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가 경신을 했고 이어서 바로 또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이제 급등락 네. 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최고가 경신을 하고 바로 떨어졌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 원인인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달성했다.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위한 일정 매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이제 높게 나오면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B컵 기대감이 후퇴하는 것이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상승장에 대한 뭐 앞으로의 예상 배경들도 있는데 이런 하락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지지선이 하방 지지선이 11만 2천 달러 선에서 11만 5천 달러 선으로 좀 상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과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어서 어제만 해도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775개를 추가 매수했고 스트래티지도 43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나머지 하나는 지난 8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퇴직연금 401K에 네. 암호화폐 투자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부분들이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이 방향성 아래로 잡는 게 아니라 최고가를 찍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건강한 조정,
뭐 맞습니다. 예상되는 네. 조정이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급등락을 보였던 건 사실 금리 전망 때문이었잖아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랐고 그 다음에 PPI 생산자 물가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반대로 이제 기대감이 퇴색되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 이런 거시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는데 비트코인 역시 그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근데 이 PPI나 이제 CPI는 이제 그 통화 정책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미국 연준이 그 CPI나 이제 PPI를 보고 이제 통화 정책을 그 수행을 하기 때문에 네. PPI가 이제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그 기대감이 이제 많이 그 후퇴하면서 그 좀 더 이 그 금리 그 통화 완화 정책이 좀 늦어질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시장에 형성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딱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최고가를 좀 많이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은 최고점 잠깐 넘고서 다시 내려왔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상승과 하락의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이번에 또 조정의 특징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 반감기나 이런 때만 하더라도 조정 규모는 뭐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는데 네. 뭐 10%대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지금은 뭐 한 2, 3% 정도 떨어지면은 뭐 조정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에는 앞에서 이제 배은철 소장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제 ETF라든지 기관들의 매입이 있는데 그런 지지들 때문에 하락은 많지 않은데 또 그래도 불안하고 상승하기에는 또 여력이 좀 힘이 약한 느낌이고 그래서 매우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이제 반감기가 일정 기간마다 이제 옵니다. 반감기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 일종의 생성되는 그 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반감기가 있고 나서는 공급 수요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런 추세를 보여서 아마 저희가 작년에도 이 직설에서 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한 게 있는데 많이 오를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뭐 반감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했던 추세들이 그동안은 이제 어느 정도 맞아왔었는데 지금은 작년 중요하게는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된 이후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이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작년 4월 기준 4월 20일이 반감기였는데 반감기 기준으로는 그때가 가격이 한 6만 5천 달러 수준이었는데 뭐 1년으로 따져보면 올 4월 달에는 9만 달러 수준으로 약 40% 상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이제 11만 5천 달러 기준으로 보면 8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확보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부분이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원이 달라져 있고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참여 주체들이 변화가 돼 있어서 개인과 고래들이 주로 활동하던 이전 상태에서 지금은 기관과 기업, 심지어 이제 국가 정책까지 반영되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반감기를 기준으로 예측한 가격 예측들은 크게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게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앞서 얘기했던 가격의 변동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비트코인이 기업의 재무 전략으로 채택되면서 뭐 반감기를 통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통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은 많고 다만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지정학적 변수 이외에는 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어서 뭐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이게 그 4차 반감기가 왔었을 때의 전후 사정을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기 시작했던 그 찰나, 맞습니다. 그 전후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반감기는 소위 말해서 비금융 제도권에 있었던 거고, 그럼 그 차이가 반감기 이후에 어떤 시장 상황을 달리 만들었던 건 앞으로도 반감기는 별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반감기 이후에 뭐 가격 오를 거다. 이거는 조금 이제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논리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도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은 뭐 항상 작동을 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반감기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이제 과거처럼 그 막 몇백 % 오른다든가 예, 예. 뭐 그렇다- 이런 건 아닌 거다. 그리고 일방적인 건 아니고 뭐 수요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그 설명에 뭐 저도 그 다 동의하는데 뭐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정부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이 친가상화폐적인 정책을 많이 이제 펼치면서 그것이 이 비트코인 또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전체 시장의 이 수요 요인을 상당히 이렇게 견인하는 뭐 이제 그런 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정책이 과연 그러면 그 미국 정부가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뭐 그렇지 않고 이게 좀 변화가 있을 건지, 뭐 이런 요인들은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네. 그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면 조금만 사도 가격이 확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기관이 들어왔고 기업들도 전략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같은 걸 계속 비축해 가고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채굴량이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중에서 도는 유통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가격도 예를 들어서 조금만 사도 금방 오르고 막 이런 가격 급등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일부 이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 훨씬 많이 상승할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확실히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이제 초기에 비트코인 초기 시절에 채굴됐던 물량 뭐 몇만 개, 8만 개 가량이 OTC로 그러니까 장외 거래로 거래가 되었다. 이러한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량은 잘 움직이지 않지만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또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곤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비트코인 말고요, 이더리움 가격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양상 그거였죠. 원래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XRP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따라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알트코인들이 좀 먼저 움직였어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우 뜨거운 4,000달러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마의 벽대도 돌파했고 거의 최고가 근접했었죠. 맞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네네. 말이죠.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 이제 전체를 묶어서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규제화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은 ETF 현물 ETF 시장이 이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 나머지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됐던 몇 가지 중요한 변화 요인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하는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비트마인이었고, 비트마인은 시장 내 공모 한도를 45억 달러에서 245억 달러 확대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공급받는 자금들을 전체 다 이더리움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고, 비트마인은 7월 이후 이더리움을 꾸준하게 확보하면서 7월 동안 약 70% 정도 주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 샤프링카 같은 경우도 올해 5월달에 이더리움 보유 전략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관 자금들이 이더리움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 15일 이전까지 8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했었고요. 11일 날은 순유입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제 내용들은 뭐냐면, 이더리움 현물 ETF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유입된 자금보다
지난 7월 한 달에 유입된 자금이 더 많았다는 부분들이 네. 이더리움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제 법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스마트 컨트랙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적인 수익 모델들도 기대하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스마트 컨트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랙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네. 뭐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는 연말 이더리움 목표가를 기존 4,000달러에서 75,0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 28년까지는 28년 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2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는 부분들을 볼 때 뭐 이더리움을 이제 비트코인에서 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의 대장주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죠. 사실 아까 이더리움 말씀 주셨지만 이더리움이 더 좋은 코인이다. 이더리움의 어떤 그 사용 기반 위에 또 다른 코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온갖 기대가 많았어서 많이 오를 거다 했다가 또 굉장히 배신감이 커지게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고 이런 게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또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니까 또 이러다가 또 가격이 크게 또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도 알트코인이니까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알트코인이 변동성이 사실 크잖아요. 굉장히 커가지고 네. 언제든 폭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알트코인이 그렇게 폭락할 만큼 과열이 되었냐? 그럼 또 그건 사실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알트코인의 과열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비유하는 하는 뭐 지하철에서 이제 뭐 어르신들 업비트 깔고 있는 거 보면은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들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 심리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알트코인이 뭐 폭락할 거다 이런 위험은 나오진 않지만은 네. 하지만은 과열될 가능성도 남아 있고 과열이 된다면은 또 변동성에 의해서 폭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이 더 이상 그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 구매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론 논란이 되니까 다음 날 여전히 매입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정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정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축이잖아. 이거는 개인이 투자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정부 계획인데 스카페센트의 저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전략 자산으로의 비트코인 매입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 가상화폐들 그 가격에 급등락하는데 영향을 이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도 이제 많이 나왔고 행정 명령도 이렇게 그 서명을 했는데 그 이게 지금 자꾸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족 기업들이 그 이런 가상 자산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해 충돌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 미국 행정부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발목을 잡을 때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슈는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뭐 이제 여러 조치들, 그러니까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거, 뭐 비축 자산 관련한 거,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그 계속 이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논란이 제기되고 그러면 또 이제 후퇴와 전진을 계속 반복하는 뭐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미국 퇴직연금 401k에 이런 가상자산 같은 대체자산들을 투자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의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일단 퇴직연금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해요. 그건 맞습니다. 이게 미국 퇴직연금 401k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은 아마도 이제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제 혁신적인 모멘텀이 될 겁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될 텐데 지금 그 적립금 규모는 약 9조 달러, 한화로는 1경 2천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은퇴자금 운용 원칙이 보수적 운용이고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시 역으로 해석해 보면 비트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번영을 회복하고 경제적 미래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퇴직연금에서 일정 부분의 비율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유동성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401k뿐만 아니라 이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의 기금 자체를 이제 비트코인 ETF를 보유함으로써 이제 투자 전략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있는 기금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퇴직연금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제도권과의 자금 흐름들이 섞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 이거 아닙니까? 퇴직연금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담을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상품들 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물 ETF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물 ETF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비축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비트코인의 매입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로 연결이 된다. 그렇죠. 라는 그것도 거죠. 꾸준하게 매입이 된다. 그것도 꾸준하게. 네, 그러니까 그게 단기간에 중요하죠. 어떤 사고 팔고의 이런 흐름이 아니라 꾸준하게 장기 보유하면서 수익을 추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동성이 예를 들면 가상자산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제도권에 확실히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큰 신호 중에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말고요. 다른 알트코인 같은 이런 현물 ETF로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군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사실 오랜 시간을 겪어오면서 변동성을 많이 줄여왔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도 많이 적어진 상태인데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이 물론 후보로 거론될 수도 있고 실험적으로 조금은 편입될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그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보수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은 비중은 많지 않을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변동성이 좀 크지 않다 아니면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해석이 됐을 때 적어도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연기금들이 시장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된다라는 거고 이게 시장에 얼마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임팩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401k가 워낙 그 거대하다 보니까 네.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들어올지는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은 뭐 굉장히 크다고 볼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코스피 5천 달성하는데 뭐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하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단순히 그 지수 편입되면 그 글로벌 그 펀드들이 그 연기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 한국 주식시장이 거의 그 2배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못지않게 그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현재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현물 ETF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현물 ETF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물 ETF만 있죠. 현물이 아니고 선물 ETF. 최근에 현물 ETF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를 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현물 ETF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작년부터 되어 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융당국은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증권사 통해서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도 이제 못하죠. 우리는 못합니다. 네,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월 말에 이제 주로 민병덕 의원이 발의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동안 또 중간 사이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슈가 좀 섞여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ETF 발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법안들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 상품의 기초 자산하고 신탁 재산의 범위를 가상 자산까지 확대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 ETF 등의 금융자산이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신탁업자들도 디지털 자산을 수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수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발의가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지난 14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네. 취임하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집에도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번에 발표했던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도 연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이제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직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통과된 법을 실행 단계에서 각 기관들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빠르게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현물 ETF를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이유는 변동성 우려, 이에 따른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을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걱정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고 현물 ETF에 찬성을 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변동성이 많이 해결이 됐다 보고요. 또 이게 굉장히 닭과 달걀 같은 부분이 있는 게 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ETF, 현물 ETF가 들어온 이후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현물 ETF가 금융권으로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변동성이 줄었어요? 그게 줄어들면서도 들어오고 들어오면 더 줄고 이런 식으로 기관이 들어오면서 사실 전체적인 자산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이제 ETF나 함께 선물 옵션 같은 게 들어오면서 훨씬 더 좀 고급스럽게 금융적인 기술로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고 뭐 일반 주식들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비교해서 훨씬 변동성이 지금 큰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비트코인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ETF는 무리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물 ETF를 그러면 도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ETF 상품을 설계를 해서 투자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객들의 자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걱정은 이거죠. 미국 시장이랑 우리 금융시장이랑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투자하는 성향도 다르고 우리는 좀 더 공격적이고 단기적 성향이 강하고 그런데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좀 차이가 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거래소들을 통해 가지고 다 현물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보다 ETF의 수요는 좀 기관들, 법인들이 훨씬 클 겁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도 좀 듣겠습니다.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 뭐 저도 두 분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세요? 예, 필요하다고 보고 뭐 그 아까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고 사실 그 전에 민주당 총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어 가지고 그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도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고 있어서 뭐 조만간 도입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이 ETF 도입하는 게 그냥 간단히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한 줄 써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이 관련된 그 인프라라든가 뭐 지수를 어떻게 선택하고 뭐 어떻게 그 담는지 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할 것이 이제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이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나 있던 자산을 새로 이 제도권으로 이제
그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나름 이제 준비할 거나 걱정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미리 이제 예비책도 대비책도 마련을 해 놔서 아주 빨리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조만간 그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국내에서는요.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더 뜨거웠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마치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의 진정한 가상 자산인 양 좀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분들은 사실 이게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인지 가상 자산 헷갈리는 분들도 있고, 논의 우선순위에서 좀 스테이블 코인이 앞장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법안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7월달에 통과되면서 이제 기사적으로나 또 이제 관심 분야에서 이제 얘기하기가 좋은 이슈로 등장돼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과하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우리가 부분이 한번 명확히 할 거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네네. 같은 디지털 화폐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그래서 영역은 다른 거죠. 네, 설계 방식도 다르고. 가상자산 전체 이제 마켓쉐어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부분을 좀 빼고 좀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은 아주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 단기채를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한국도 그러한 전략이 먹힐 거냐 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지금 입장과 환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신용카드라든지 각종 디지털 페이가 워낙에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지불 결제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나 활용성은 이미 충분히 많이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 지불 결제라는 부분들도 디지털 화폐랑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라고 일반 소비자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좀 더 폭넓게 얘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프라이빗으로 하자는 얘기도 일부 있고,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 이더리움에 할 거냐 아니면 국내와 관련돼 있는 네트워크에서 할 거냐 이런 이슈들까지 포함하다 보면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발행 자체에 대한 드라이브를 너무 급하게 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죠.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우리가 쓰는 법정 통화와 1대1로 패깅이 돼서 가격 변동을 좀 최소화한 안정적인 코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법정 통화 패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하고, 지금 개념 자체가 좀 혼동되는 면이 있어서 이걸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자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백화점 상품권하고 거의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네, 상품권 같은 겁니다. 현금이랑 바꿔주는, 우리 왜 어디 장터 같은 데 가면은 현금 이렇게 내면은 결제하면은 네. 장터 상품권 주잖아요. 예. 그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의 상품권 같은 그런 것 걸-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블록체인 상에서든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그리고 상품권 다시 갖다 주면은 현금으로 다시 바꿔줄 수 있는 양방향으로 교환이 되는 상품권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비트코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본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달러 투자를 환율 변동이 있긴 하지만은 네. 막 이제 수익을 볼 생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은 이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아니고, 대신에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급 결제한다든지 잠깐 돈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CBDC, 죄송합니다. USDT, USDC 이런 것들도 거래소에서 거래하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같이 선상에 놓고 거래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거는 그냥 상장을 시켜놓고서 네. 거기서 사고 팔 수 있게 해놓는 거고요. 흡사 우리가 그 달러 같은 걸 FX 마켓에서 사고 파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FX 마켓이 외환 거래 네, 맞습니다. 하는 그 마켓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거래소라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거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대다수를 네.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압도적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달러화 기준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USDT가 제일 크고, 뭐 그다음에 이제 테더라고 하는 테더, 거죠. 네. 예, 아니면 이제 서클, 그러니까 USDC, DC, 예, 네. 그게 그 다음이고.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름이 스테이블인데 안정적인. 가치가 이제 스테이블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공격들을 받죠. 어떤 면에서 이게 1대1로 자산이 패깅이 되잖아요. 근데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시켜서 그 가치를 보면 그 디패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미만으로. 그래서 이제 BIS라고 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최근에 보고서를 여러 개 냈는데 지급결제은행.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급결제은행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별로 이렇게 스테이블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의 블루칩들 가격 변동폭하고 보면 뭐 그거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꽤 이제 불안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USDC 이런 데도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망할 때 네. 거기에 이제 많이 돈이 담겨 있어가지고 예. 그게 막 1달러 밑으로 쭉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미국 정부가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아예 CBDC는 발행하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 중심의 이제 BIS나 뭐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이제 중앙은행 중심의 이제 새로운 페이먼트 질서를 하는 요게 약간은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CBDC 자체는 대세 주류에서 지금 좀 밀려난 겁니까? 네, 이제 뭐 CBDC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미국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크립토 위크에서 통과시켰던 법안 중에 하나가 반 CBDC 감시 법안이었기 때문에 네. CBDC는 국회 승인, 의회 승인 없이 발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6월까지 이제 한강 프로젝트로 파일럿을 했었는데 중단됐죠. 이제 그것이 이제 파일럿 자체에서 성과라든지 또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이게 의문점이 되고 이것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은도 입장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돌린 부분들이 있고 CBDC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체 자금의 흐름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 기술적인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금융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 좀 거부감이 큰 정책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 부분의 이런 디지털 화폐 영역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되면서 미래 통화 주권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USDC,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소위 말해서 주축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도 내놓고 제도적으로 지원도 해준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최근에 일본 금융청이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에서 이제 JPYC라는 주식회사가 JPYC라는 이름 똑같은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고 그걸 승인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YPC. 죄송합니다. 네, JYPC.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것이 사실 원래부터 있던 코인이에요. 네? JYPC라는 게 신규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네, 21년에 원래 발행이 됐고 그때 지금 그 상태로서는 선불 전자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리뉴얼하는 거죠. 이제 좀 더 법적인 지위가 제대로 갖춰진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뉴얼해서 발행하는데 이 업체가 사실 투자를 받는 데가 있는데 서클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또 달러 미국 기업과 네. 연관이 돼 있군요. 네, 서클사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로컬라이징을 시작하는 발판으로 하나가 이제 JYPC. 그러면 미국 기업인 서클이 일단 미국에서는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약간 일본 지사 뭐 이런 성격인 겁니까? 일본 뭐 파트너 한 서클? 정도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은 이제 서클이 지사를 내 가지고 EURC를 냈지만은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맺어가지고 자신들의 생태계에 좀 어떻게 포괄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하고 로컬라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통화 주권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게 미국이라는 서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일본 정부로서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본 정부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걸어놓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용처가 만약에 커진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발행한 그 뭐 달러 기준 또는 이제 엔화 기준, 달러 기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국내에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능하죠. 디지털 예, 화폐니까. 뭐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데 그 USDC로 저희가 지불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통화 주권이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그래서 뭐 그 USDC, USDT와 관련해서 그 거래소에서 그 네. 준비 자산을 다 그 가지고 있도록 뭐 이런 이제 이 규제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관련된 그 통화 주권과 관련된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지위라든지 소비자 보호책 이런 것들을 담은 이제 기본법 같은 게 발의가 돼 있기는 한데 아직 이제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인 거고. 근데 이제 해외의 주류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괜히 조바심이 난다고 할까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아무 제약이 없는 상태이면 그냥 우리 한국 상점에서 달러로 결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환전해서 외국에서 써야 되는데 이러면 빨리 이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JPYC 기업이었는데 앞선 자막에서 아마 JYPC로 나가서 그 부분은 좀 이제 한번 수정해야 되죠. 제가 정정해야 되겠군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자막은 교수님 JPYC로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JPYC인데 네, 네, 저도 네. 갑자기 저희 헷갈려요. 제작진에 그래서 JPYC 두 번째 자막은 잘 나와서 한번 고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동대문에 와서 거래를 할 때 거래 대금을 테드로 지불한다. 네. 그게 이제 몇 %다 이런 이슈가 작년에 한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 시장 자체에 이제 통화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자국 통화의 통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로 같은 경우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통화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발행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네. 발행한 다음에 그럼 누가 어디서 쓸 것이냐에 대한 용처에 대한 부분들이 남거든요.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도 지불할 수 있고 그걸 수용한다라는 그 범용성과 수용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K 파워들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갈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의 시장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붙여서 세계 시장을 확보할 것인가, 확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검토돼야 될 그런 검토 주제들입니다. 네. 걱정은 이거죠. 그러니까 달러라는 거는 세계 기축 통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화는 비기축 통화인 거죠. 지금도 사실 원화의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아마 제가 알고 1% 미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화가 사용되는 게. 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이 더 없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경이 없으니까 원화가 더 폭넓게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달러의 힘으로 오히려 더 원화의 지위가 더 위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수요가 있어야지 발행한다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더라는 수요가 없어도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네, 테더나 USD 코인 같은 경우 테더는 2014년에 만들어졌고 USD 코인은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테더는 정말 수요 없었거든요. 거래소에서만 쓰이고 USD 코인도 18년에 발행됐을 때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이자 뭐 준다 그러는 정도로만 쓰이고. 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은 수요가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만들어지면서 수요를 찾아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수요 자체를 창출시켰군요. 네, 적어도 현재 지금 탑 1, 2 스테이블 코인들은 전부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지만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혁신을 노력을 하면서 수요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조금 뭐 빨리 발행한다 이거 차이가 다른 게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약간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법이 없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습니다. 발행돼서 운영이 되고 예, 있었다가 예. 네. 그러니까 러닝 스타트라고 하죠. 달리기 시작점 전부터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9년에 사실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뭡니까? 왠진 모르지만은 발행을 했지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거를 시도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있었으나 다 좌절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도 자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스타팅 포인트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따라잡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야 되는 밀도 있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 뭐 수요나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적어도 일단은 시작을 해놓는 것이 다른 나라랑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좁히는 방안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규제 체계가 이제 포지티브 규제. 근데 이제 해외는 네거티브 규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단 해도 되는 거고 우리는 규제나 법 체계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시장인 거고 아마 그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미국 사례들을 보면 법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먼저 발행이 됐고 발행돼서 운영되면서 수요 자체가 창출이 된 거고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우리도 좀 서둘러서 빨리 발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뭐 서두르는 게 맞고 뭐 이것도 그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공약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뭐 너무 그 여러 그 소규모 업체까지 들어와서 너무 이제 과열 양상을 벌이다가 혹시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파산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사고가 나면 이거는 서두르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다른 가상화폐하고도 이제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고 그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제의 중요 결제 수단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그 충분히 이제 신중하게 그렇게 이제 들여오고 준비 대비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아마 말씀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얘기 같아요. 테라 루나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행량이 조절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그게 이제 명명백백 사기로 드러나면서 지금 논란이 됐던 네. 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장되는 추세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소위 러그풀, 우리말로 번역하면 먹튀 문제 같은 게 있죠. 준비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보관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 쓰거나 아니면은 유용해 버리거나 도망치는 그런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준비금 관리 감사에 대한 철저한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2중, 3중의 안전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많이 공론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관련되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안정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까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변동성을 줄여놓는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더 큰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려왔을 경우에 이제 그 알고리즘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인데
이제 지금 100% 환불 준비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러그풀처럼 발행사가 그것을 임의로 운영하거나 또는 부주의하게 보관하는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커스터디하도록 진행하는 등등으로 지금 투자자 보호들의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리면 USDT나 USDC 같은 경우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된 게 첫 번째는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디지털 화폐, 크립토 화폐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었고 그것이 왜 필요했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살려고 할 때 법정화폐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살 때 법정화폐와 패깅되어 있는 안정성 있는 자산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거래를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아주 커져 있고 지금도 이제 USDT나 USDC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활용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살 때 지불하는 지불 수단으로서가 매우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경우에 네. 그럼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 코인을 사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 사실 이것도 사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대하고 있고 일반 발행업자들도 다른 쪽에 용처가 있다라고 하지만 거래소에 가서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폭넓게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 반복돼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민감한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정상화 되돌려 놔야 된다.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하자, 과세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 뭐 소득 있는 것에 과세 있다. 이 원칙은 뭐 맞는 말이지만은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많이 손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세를 시도할 때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결손금 이월 문제, 손실을 보더라도 이게 다음에 되면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근데 다른 자산들, 다른 투자 상품들은 그게 되는데 이거는 유독 안 되는 방식. 근데 그런 원인 중 하나가 이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거든요. 기타 소득은 소위 말해서 우리 로또 당첨되면 기타 소득이에요. 네. 네, 일회성으로 되는 거. 그런 기타 소득 분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그 세금뿐 아니라 플러스 소득으로 기타 소득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른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디테일을 처리를 먼저 하고서 정비를 하고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돼서 최근에 시행됐던 설문조사입니다. 저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신경 안 쓰고 평소처럼 투자하겠다 37.4%. 그러나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코인 시장 아예 떠나겠다 33%, 9%, 42%. 뭐 거의 비등비등하긴 한데 그래도 과세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금 내라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크긴 큰 것 같아요, 소장님. 뭐 설문조사 내용 보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네. 37%가 가상자산 과세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원래대로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기존 금융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동안은 좀 더 과하게 지금 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금융상품의 과세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슈 제기가 계속될 것이고 그 부분이 최소한 기존의 금융상품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반발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 보고 이러한 반발에 대한 부분들은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금융 인프라 서비스들이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보다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과세만 세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라 보이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뭐 아주 뜨거운 논쟁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에 속합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거리니까 곳곳에서 사기범들이 또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투자하면 뭐 몇 배를 보장하겠다. 무슨 코인은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더라. 이런 식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기입니다. 투자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